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당장 버려야 할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정보 나눌 텐데요. 건강 구독을 통해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일상 속 사소한 습관 관련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맞춤 구독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서울 양천구 구로구 일대에 온수 난방 사태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틀입니다. 이틀째나 이어지면서 피해 세대가요. 무려 3만 7천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오후 3시쯤 이 중단 22시간 만에 이 복구 작업이 완성이 돼서요. 다시 이 온수 난방 작업 이제 이어졌다, 재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눈 비 오고 날이 참 추웠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습니다. 자, 중단 시점부터 복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난 17일입니다. 오후 3시 50분쯤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 신정가압장에 펌프 가압장체에서 밸브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가압장이라는 거는 이 펌프로 수압을 높여서 먼 거리의 목적지로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신정동과 신월동 또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었던 건데요. 사고 직후에 서울시는 통합지원본부와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서 200여 명의 복구 인력 투입했고요. 15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벌였고요. 현재는 온수 난방 공급 재개된 상황입니다. 공급이 재개됐다니까 다행인데 사고 원인부터 해서 복구가 완전히 정상화된 건지 네. 완벽하게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이 사고가 난 가압장이요. 2002년 12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 가압장 내에 이 펌프 우회 관로의 이 고착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밸브 하단부 부분이 파손이 된 겁니다. 파손이 되면서 온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게 됐는데요. 에너지공사는 사고 발생 즉시 이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라고 설명했지만 개별 과정에 따라서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을 텐데 상황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요 며칠 엄청 추웠잖아요. 네. 밤새 추위에 떨던 이 시민들은요. 아침이면 나아지려나 했는데 아침에도 계속 온수 공급이 끊기면서 출근길 준비에도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온수가 안 나와서 급하게 오전 반차 썼다 이렇게 밝힌 시민도 있었고요. 일부 주민들은 이 샤워 시설이 마련됐던 이 긴급 대피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노후 장비 교체와 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여러 명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에요. 이 경복궁 담벼락이 이 스프레이 낙서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철 전동차 외부에서 대형 낙서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전동차 외부에 대형 낙서라.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언뜻 그 접근까지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와 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지난 18일 새벽 3시경 이 제한구역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 서울교통공사 군자 차량 사업소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무려 4m가량의 담을 넘어서 전동차에 1시간 동안 낙서를 하고 달아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린 낙서는요, 이 낙서처럼 그리는 거리 예술의 형태의 이 그래피티로 그 길이만 가로 4m, 세로 1.5m에 달하는 대형 낙서라고 합니다.
야, 저거 그냥 봐도 규모가 상당히 큰데 네. 저거 볶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서울교통 관계자는요, 이거를 복구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판 일부가 훼손돼서 도색 작업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용의자 검거되면 이런 복구 비용 모두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서울교통공사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CCTV 등을 토대로 해서 용의자의 동선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에도 이 같은 일이 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지난 2022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외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보안시설인 인천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서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유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전국 6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서 총 8대의 전동차 외벽에 그래피티를 새기고 달아났다가 해외에서 검거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검거돼서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 네. 어쨌든 저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군요. 그냥 넘어가면 또 저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무려 49,692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부정승차 어디가 제일 많은가 봤더니요.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부모님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해서 적발된 사례 또한 많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부정승차 저거 적발되는 부과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네. 이렇게 얌체 승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정승차를 할 경우에는요. 운임 내야 돼. 그 운임의 30배 부과금 네. 내야 돼. 또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으면 이것 또한 합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30배에 달하는 이 부과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얌체 승객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난해 거둔 부정승차 부과금만 해도 약 2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별로 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요.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호선 압구정역, 또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순으로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많았다고 하고요. 전체 부정승차 적발 사례 중에서 노인이 이 무임승차할 때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의 8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 우대 카드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68.9%였는데 지난해에는 83%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사에서는 우대용 카드 태그 시에 행복하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송출되는 방안을 전 역사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 우대 카드의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부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돈 내는 것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럼요. 네. 그걸 또 꼼수로 타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는요, 비빔밥은 우리 밥,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한국 대표 음식이죠, 이 비빔밥을 중국 음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은 왜 이런 걸까요? 이게 김치도 기원을 네. 두고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는데 김치에서 이제는 비빔밥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요, 어제 자신의 SNS에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라면서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 비빔밥을 중국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두 백과사전을 살펴보면요, 비빔밥을 반판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의 가정식이다, 가지 비빔밥, 토마토 비빔밥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식 메뉴가 세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메뉴 중에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빔밥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러는군요. 정말 찬물 확 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빔밥 대표 음식인 거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지난 4일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비빔밥을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으로 이 김치에 이어서 두 번째 순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 교수는요, 이 한국의 전통 음식을 왜곡한다고 해서 비빔밥이 중국 음식으로 변질되는 건 아니다라면서요, 꾸준한 항의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바꿔왔듯이 비빔밥의 발원지를 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비빔밥 중에 제일 무서운 비빔밥이 어떤 비빔밥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그게 약간 할머니 못바닥 육수 같은 거죠? 네.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들의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인지 아세요? 46세였다고 그럽니다. 네. 46. 46세.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게 원인이었다고 그러네. 네, 그 이유들은 뭐 사실 지금의 현대인들도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꾸준한 건강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 시작하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양재민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님도 치통 겪어보셨죠? 네, 그렇죠. 살면서 치통 자주 겪죠. 제가 단 걸 좋아해서 저 충치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치가 없는데도 치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충치도 없는데 치통이 있어요. 치아 파절입니다. 치아 파절이요? 저는 고기 싸 먹을 때 그 파절이밖에 모르는데 그거 뭐죠? 치아 내부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고 치아 머리는 범랑질과 상아질이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치아 표면은 범랑질로 되어 있는데 이 범랑질은 90% 이상이 무기질로 이루어져 뼈보다 단단합니다. 이처럼 치아 표면이 단단한 이유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범랑질도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치아 파절이라고 합니다. 치아 파절의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치아 파절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치통입니다.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파절된 부위를 통해 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물었다가 떼는 경우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면서 금이 간 치아가 벌어졌다가 뗄 때 다시 붙으면서 안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욱신하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증의 강도를 시각화한 바스 스코어라는 통증 척도 수치에서도 치통은 4.5점 정도로 꽤나 큰 수치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평균 수치이므로 더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치아 파절은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외력을 받았을 때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잘못 씹었을 때 혹은 벽이나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 외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충치 때문에 치아에 손상이 생기면서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래된 보철물이 안에서 삭으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치아에 금 하나 갔다고 그게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치아 파절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충격으로 치아에 금이 가게 되면 치아의 외부는 물론 내부의 신경이나 뿌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해진 부분을 방치했다가 2차 파열로 뿌리까지 부러지게 되면 치아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한 40대 여성 환자도 금이 가서 씌우기로 했던 치아를 방치하다가 결국 치근의 일부까지 파절돼서야 다시 내원하셨고 신경치료 후 안에 있는 포스트라는 기둥을 세우고서야 치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치아 파절이 된 경우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치아의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다릅니다. 신경 손상 없이 치아 머리만 금이 간 경우라면 금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노출되거나 손상이 간 경우 신경치료 후 크라운 치료를 진행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요? 치아 뿌리인 치근까지 파절된 경우라면 파절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나뉘는데요. 치근이 부분적으로만 파절된 경우라면 잇몸을 밑으로 내려서 남아있는 치아 뿌리를 밖으로 노출시켜서 치관을 확장시키는 치관 확장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치아가 부족한 경우에 잇몸 속에 숨겨진 치아를 밖으로 꺼내서 부족한 치질을 보강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라는 기둥을 이용해서 치아 머리가 될 부분을 뿌리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크라운을 씌워 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근이 완전히 파절된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치주염이 아닌 파절로 발치하는 경우에는 치조결은 건강한 경우가 많아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고 보철물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 파절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알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일상 속에서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양쪽 치아를 골고루 사용해 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이정수님께서 우격다짐하실 때도 이를 굉장히 꽉 물고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게다 이정수요. 내가 누군게다 이정수요. 예, 그런 습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치아 보호 장치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통해 치아의 이상 유무를 평소에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아 파절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양재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종민입니다. 이정수님, 네. 자동차에는 스프링의 신축 작용을 억제해 차체를 안정시키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와 같은 부위가 있는데요. 어딘지 아실까요? 어딜까요? 아, 근육? 털? 털이죠? 땡! 아닙니다. 자동차의 완충 장치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부위는 바로 관절입니다. 뛰어내리거나 굽히는 등의 충격이 있을 때 관절은 그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충격의 크기를 신경을 통해 뇌에 알리게 되는데요. 이런 신경 전달 덕분에 충격이 있어도 우리 몸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몸의 움직임이 로봇처럼 뻣뻣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아침마다 뻣뻣해요. 류마티즘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일단 관절염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류마티즘 관절염을 간단히 정의하면 활막을 침범하는 만성 전신 질환입니다. 활막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활액을 분비하는 곳인데요. 이러한 활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 바로 류마티즘 관절염입니다. 그럼 그게 보통 아침에 주로 뻣뻣한가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관절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뻣뻣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로 아침에 잠에서 깬 후에 느끼기 때문에 이른 아침의 뻣뻣함이라는 뜻의 조조강직이라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관절통이나 관절의 부종 등이 수주일에서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요. 특히 선행하는 증상인 피로감, 식욕부진, 전신 쇠약감, 근육통 때문에 감기 같은 다른 병으로 오인되기도 한답니다. 관절통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관절이 우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 어디에서 더 많이 나타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주로 손등이나 손가락이 시작하는 관절이나 손가락 중간 관절, 손목 관절, 발등에서 발가락이 시작하는 관절 등 작은 관절의 통증이 잘 나타나는 것이 류마티즘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는 게 꽤 무서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관절에만 이상이 나타나다가 염증이 주위 연골과 뼈로 퍼지게 되면 관절 파괴나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장이나 폐, 심장 등 주요 장기까지 염증이 퍼져 손상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류마티즘 관절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유력한 학설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인체 방어 기전 혹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 스스로 자기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여 염증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저도 그렇고 이 관절염 앓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도 되게 많은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7년 24만 4,486명이었던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가 2019년에는 24만 7,782명, 2021년에는 24만 8,909명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걸리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류마티즘 관절염의 치료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와는 조금 달라서 관리하고 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주로 약물 치료, 수술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식이요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른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오, 체질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에 대한 치료를 체질에 맞게 달리하는 방식, 즉 동병이치에 따른 치료법인데요. 같은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이지만 환자 한 분은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잘 흘리는 편이시고 다른 분은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환자분이시라면 더위 타는 분들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곡지나 응곡이라는 혈자리에 침을 놓고 맹문동이나 자격과 같은 한약을 쓰지만 추위를 타는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소부나 내정이라는 혈자리와 인삼과 계피 같은 한약을 씁니다. 이렇듯 같은 관절염이라도 환자가 어떤 체질인가에 따라 치료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즘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류마티즘 관절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어 예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스트레스를 피하고 체력 관리에 유의해 준다면 관절이 변형되는 수준까지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식사, 넉넉한 휴식,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너무 많은 활동이나 심한 운동을 줄여야 하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지므로 알맞은 강도와 운동이 꼭 필요하답니다.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완전히 굽혔다 펴는 운동을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관절 보호를 위해 크고 튼튼한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작은 관절은 조금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바구니를 들 때도 손가락으로 드는 대신 팔이나 어깨가 낮고 바구니 대신 수레를 끄는 것이 더 좋겠죠. 증상을 살핀 후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일상에 무리 없을 정도의 회복은 대부분 가능하므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가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류마티즘 관절염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박종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작하죠. 네, 그럼 가장 먼저 건강 구독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내과 전문의, 한지민 내과 전문의,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모사은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내일이 어느덧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한입니다. 네. 소한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날이 좀 풀렸다고 그래도 으슬으슬한 게 역시 겨울은 겨울이거든요. 아직 춥긴 춥습니다. 그래도 뭐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라는 게 좀 반갑기도 한데요. 그만큼 봄이 좀 다가왔다, 가까워졌다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바깥 기온이 이렇게 온도계가 찍힌 걸 봤거든요. 8도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이 정말 이 앞에 와 있다. 그럼 봄하면 역시 꽃. 이 꽃 구경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 갑자기 좀 힘이 나는데요, 이거. 어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얘기할 때 겨울에는 추워서 추위 조심하세요. 건강 다지셔야 됩니다. 이러고 네. 봄 되면 황사 조심하세요. 꽃가루 알러지 있습니다. 야, 계절마다 다 있어. 아니 또 그게 또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건강을 위한 뭐 특별한 관리, 거창한 관리가 아니라 일상 속 나의 사소한 습관,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환자분들이요, 본인들이 이제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다들 급격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절대로 병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고 아니고서는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전조 증상으로서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본인들이 방치를 한 거예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나이 먹어서 그렇겠지 뭐. 며칠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 방치를 하다가 결국 큰 병을 만들어서 오시게 됐는데요. 아까 우리 장혜인 MC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소 작은 습관들 그중에서 좀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네.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주셔도요. 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근육이나 뭐 인대가 굳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나쁜 습관은 꾸준히 하는데 좋은 습관은 73일이에요. 지금 스트레칭
스트레칭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꾸준히 하면 참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트레칭 굉장히 좀 사소한 행동 같긴 한데요. 이런 사소한 행동을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 실제로 수면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보스턴에 열린 미국 영양학회의 연례 회의에서 한번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0세 이후라도 활발한 신체 활동, 금연, 그리고 좋은 식습관 등을 8가지 정도를 이게 건강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수명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장된 수명이 굉장히 지금 놀라운데요. 최대 24년 더 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제가 이제 공학 박사로서 계산을 해보면은 8개의 습관을 지켰더니 24년 늘었다 그러면 하나당 3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만 지켜도. 그 8가지 도대체 뭡니까 그거? 네, 이 해당 연구팀은요,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한 군인 연구 프로그램, 100만 베테랑 연구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40살부터 99세까지 71만 9천 명을 이제 조사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의료 기록도 보고 이렇게 봤더니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망률,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가 뭐냐면은요, 비흡연, 일단 흡연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폭음을 안 하기, 스트레스 최소화, 약물 중독 벗어나기, 그리고 활발한 신체 활동, 좋은 수면 위생, 좋은 식습관, 긍정적인 사회관계, 이렇게 8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다 함께 웃었을까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키기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요, 근데 단순 관찰 연구로요, 이 생활 습관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생활 습관 요인들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연구 결과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공중보건과 개인 건강 모두에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선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50대 이후라고 해도요, 조금씩 이 변화를 준다면 여전히 유효한 효과를 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뭘 좀 바꿔보라 그러면 야 50여 년 했는데 내가 바꾸리 30년 한 네가 바꿔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아, 참. 노력을 해봐야지. 습관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그게 자신의 습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 달 정도 한번 노력해보는 거는 누구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좋은 생활 습관 얘기했는데 간단한 질문으로 실제로 저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해당되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질문은요. 나는 기상 시간에 여러 개의 알람을 맞춰둔다. 여러 개의 알람을 맞춰둔다.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불안하니까 2개 그렇지, 정도는. 그거는. 2개밖에 안 맞추죠. 네, 전 2개. 자, 13개. 저도 든치로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면 손을 내려주시면 돼요. 네. 나는 알람을 몇 번 끈 다음에 일어난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알람을 꺼. 그리고 또 꺼. 그리고 일어난다. 그러면 손을 계속 들고 있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내리면 되죠. 네. 자, 그럼 우리 차현한 박사님하고 장혜인 씨, 그리고 안지인 원장님이 손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아, 그럼요. 실제로 어떠세요, 좀? 아니,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듣고 그냥 끄고 바로 일어나세요? 이분이 동종 전과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는 분들은 아는데 이게 5시간 잔 거보다 알람 울리고 10분간 자는 게 진짜 꿀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대폰에 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몇 번 반복해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노선 딱 하고 그리고 나서 한 3-4번 울리면 이제 그때쯤 이제 일어나 주죠, 이제. 저는 오늘 방송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13개씩 맞추나 봐요. 네. 13개씩. 불안해서. 근데 중간 정도에 저는 일어나요. 다행이다. 네. 아침에 이제 한 번에 탁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요. 아이들, 생명의 결정체라는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언제 잤냐는 듯이 굉장히 활발하게 쾌활하게 거짓말처럼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치. 생명력 덩어리 아이들을 보면 아침에 그 기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아침에 여러 번 알람을 듣고
알람을 끄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아침잠을 반복하는 이 아침 꿀잠이 실제로 내 건강한 수면 패턴을 깰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수면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 수면 관성이라는 건요,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몸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수면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인 이 아데노신 수치와 이 델타파가 쉽게 정상 상태로 오지 않으니 내가 계속 피곤한 수면 상태에 있는 피로도가 높여지는 걸 우리가 수면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침 피곤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관성이 높아서 피로도도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면 관성은요, 보통 이 3단계 수면, 그러니까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깰 때 이게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것을 반복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면 관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비몽 사몽한 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알람을 여러 번 이렇게 끄고 이렇게 잠드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요, 만성 이게 피로의 사실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람을 큰 소리로 계속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수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런 생체 시계거든요. 그래서 좀 밝아지면 깨고 좀 어두워지면 다시 잠이 오는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저녁 아침에 알람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풀하게 깨게 되면은요. 교감신경이 또 활발하게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고혈당이 갑자기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이나 뭐 콜티솔 그리고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것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질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알람은 한 번 듣고 바로 일어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네. 이거 무심코 해왔던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내 건강을 다지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식사하시고 양치를 다 하시잖아요. 그럼 양치 이후에 나는 이 헹군물을 찬물로 한다, 따뜻한 물로 한다. 혹시 다들 어떠신가요? 아니 식사 이후에 우리가 찬 거냐 뜨거운 거냐 고르는 거는 커피밖에 없잖아요. 양치하고 나서 물이야 그냥 뭐 그까짓 거 그냥 대충 하지 보고 신경 씁니까 그거? 그렇죠. 그냥 뭐 트는 대로 사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찬물로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그래야 개운하고 입이 한번 이렇게 헹궈지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택지가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이가 시리니까 미지근한 물로.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젊은이.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찬물로 한다고 그랬고요.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미지근한 물로 난 하고 있다.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이가 시려서. 네. 근데 사실 이 헹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차냐 뜨거우냐 이것보다도요. 우리 양치 하는 것보다 사실 헹구는 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치아 이제 계면 활성제가 이 치약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치아에 있는 뭐 치태라든가 찌꺼기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오히려 치아가 착색이 되거나 입안이 아무 이유 없이 좀 텁텁해지고 건조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계면 활성제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 때문에 이 장기간 여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헹굼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양치질 할 때는 뭐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이 양치에도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의외로 또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또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서 이제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려라 이런 것 같은 맞아요. 것들입니다. 네, 들어봤어요. 근데 저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내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모양이죠. 안 된다고 들었어요. 용변을 본 후 이제 물을 내릴 때 뚜껑을 이제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의학은 쉬지 않습니다. 저기에 대한 또 치밀한 연구를 해서 답을 내놨습니다. 저희 집은 꼭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닫아야 된다는 건데 자 시각화했던 중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에서 변기 뚜껑에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 레이저와 그 물방울을 직접 촬영을 한 건데요. 물방울이 초속
2m로 분출이 돼서 8초 이내에 무려 1.5m까지 솟아올랐고요. 이 가운데 이제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몇 분 동안 공기 중에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용변이 담긴 물이 저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누가 물을 아래서 위로 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균이 정말 뭐 떠다닐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꼭 닫고 물 내리는 거 습관. 야, 저거 보니까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드네. 아니, 내가 개인이 쓰는 집에 거는 물론이고 네. 공중 화장실도 우리 많이 쓰는데 거기서 꼭 저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저 사소한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네. 망쳐버릴 수도 있다. 예. 자, 오늘 주제 확인하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침묵의 암살자, 버려야 할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망치는 일상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거죠. 식습관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거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3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1년이면 벌써 한 1000여 끼 되거든요. 10년이면 만 끼. 우리 뭐 차 박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만 끼 정도를 드신 거잖아요. 많이 먹어야죠.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이제 식습관 하면 무조건 뭐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 특히 또 방송에서 뭐가 좋다. 예전에 우리 매실 한번 좋다 했다가 완전 매실이 동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성은 뭐 하나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달려들어서 아주 다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또 좋은 것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요. 좋은 것을 먹는 것만큼 나쁜 것을 또 잘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강 구독 시간에서는요. 건강을 망치는 나쁜 식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하긴 밥을 잘 안 먹고 뭐 군것질과 야식만 즐긴다면 네. 이게 건강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나쁜 식습관은 버려야 한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쁜 식습관, 버려야 될 나쁜 식습관을 구독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햄버거 참 좋아하는데. 저 뭐지? 무서운 얘기를 갑자기. 너무 무서운 말을 그러니까.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서워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햄버거 먹다가 췌장암이라뇨. 갑자기 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햄버거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왔을 뿐인데 햄버거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기름기가 지방 덩어리가 좀 많은 음식, 예를 들면 피자 혹은 치킨,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안 먹는 채식주의자인데 하시는 분들도 아보카도라든지 견과류, 땅콩이나 이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유독 다른 음식에 비해 너무 좀 속이 심하게 좀 메스껍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췌장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는데 글쎄 아직까지 그거 먹고 메스꺼운 적은 없었는데 이게 췌장 손상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췌장 자체가 우리가 복부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병이 있어도 증상도 없고 사실 진단을 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개 몸의 지방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특징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췌장이 소화기관 중에 유일하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사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시거나 혹은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설사나 지방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췌장에 이렇게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요. 기름진 음식이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뭐 아보카도나 뭐 견과류를 드셨을 때 유독 이렇게 메스꺼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독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속이 더 메스껍다면 그건 췌장의 이상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게 모르면 또 모르는 거라서
기억을 좀 해둬야겠습니다. 또 다른 췌장 이상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췌장으로 인한 증상 중에 가장 많은 건 사실 복통입니다. 근데 복통은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가려지지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췌장은 장기 안쪽에 깊이 있기 때문에 등 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 복통과 함께 등 쪽에 같이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췌장염이나 췌장암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통을 오랫동안 동반을 하면서 소화불량이 지속되고 식욕 감소가 계속되고 그리고 뭐 그 체중 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고 또 검사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우리 몸의 이상 신호는 바로 아 이거 아닌데 하고 병원에도 좀 가보시든지 네. 확실하게 반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먹으면 질병을 부른다. 위험한 식습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물 대신 이것 즐겨 마시면 몸에서 돌이 나온다? 돌이 나와요? 예,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물은 섭취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물 대신에 이걸 마시면 몸에서 돌이 나와? 그렇죠. 뭘 마셨는데 예. 몸에서 돌이 나오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식습관과 관련돼서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물을 딱 드시잖아요. 아침에 쫙 드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있죠. 물맛 좋다 그러시잖아요. 생각보다 외국 사람들이 물맛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 물 대신에 다양한 다른 것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나쁜 식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토픽에 실린 대만 여성의 사연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20대 대만 여성이 허리 통증과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이 여성의 오른쪽 신장이 좀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MRI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장의 직경 0.5cm에서 최대 2cm에 달하는 결석이 300개. 그러니까 무려 300개 이상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수술과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여성은 이제 건강은 되찾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영상 그 사진 보니까 좀 놀랐어요. 몸속에 300개 이상의 저런 돌이 들어 있었다는 건데 일단 뭐 건강을 되찾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대체 물 대신 뭘 마셨길래 몸에 이렇게 그렇죠. 돌이 쌓였을까요? 자, 이 여성은요, 이 여성을 치료한 치메이 병원의 린차이양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여성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수분 부족과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 여성은 물보다는 이렇게 달달한 느낌이 나는 차, 그리고 달달한 느낌이 나는 주스와 같은 이 과당 함유량이 높은 음료 섭취를 평상시에 즐겼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만수 탈수증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신장의 무기질이 축적됐다고 하는데요. 자, 의료진은요, 통증이 없어도 신장 결석이 발견됐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꾸준히 받아서 상태 이상을 추적하고 그런 것들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방치할 경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암까지도 전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전달했습니다. 네, 물을 대신할 기타 음료가 없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저 몸에서 나온 300여 개의 돌을 보니까 아찔합니다. 네. 진짜 물 마시는 습관은 제대로 좀 몸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자, 다음 나쁜 습관 보겠습니다. 자, 약 먹을 때 피해야 할 주스가 있다. 근데 뭐 약을 먹는 중이라면 조심해야 할 식품들이 있긴 한데 주스가 있다? 이건 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정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그럼 내가 평소에 먹는 것들, 특히 마시는 것, 이거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정 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이 자몽 주스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몽을 단 한 번만 먹어도요, 대략 60개 이상의 의약품 흡수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몽의 영향을 받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자몽 주스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은 인체 속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효소가 대사에 관여하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 자몽을 먹게 되면은 약물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질 않았고요. 약물의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짙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특히 자몽 주스 주의를 해서 네. 드셔야 되겠고, 고혈압약 외에는 또 어떤 약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심장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심장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고혈압약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칼슘 기량제인데요. 그 약이 칼슘 기량제라는 약은 이 자몽 주스랑 같이 먹게 되면은 혈중 농도가 200에서 40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약 2배에서 4배까지 혈중 복용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약을 드실 때 자몽 주스랑 동시에 섭취했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몽 주스를 먹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이거를 섭취를 했는데도 혈중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요, 자몽 주스와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체내 약물 농도가 3배가량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압으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약을 딱 먹을 때 옆에 물이 있으면 함께 먹거든요. 근데 없으면 전 가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도 기억하시 아시죠? 맞아, 네. 맞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주스 그냥 뭐 다양하게 마시는데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 먹을 때 우유랑 같이 먹어도 됩니까? 물은, 커피는, 녹차는요? 이런 식의 다양한 뭔가 마실 거리를 물의 대용품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의약품은 물 위에 그 어떠한 대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약이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그 생동학적 효과를 물로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안정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요, 그냥 아무 물이나 그냥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의 흡수를 올리고 정확하게 건강한 섭취를 하려면 미지근한 체온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35도 정도 이내의 물이 좋고요. 그것도 양도 중요한데요. 한 모금, 두 모금 아닙니다. 200에서 300cc 정도로 대부분의 약품들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 컵을 꽉 채워서 드시는 게 식도에서 약이 그 식도에 자극을 주는 걸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의 분해에 또 적절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 드실 때 물 간단하게 먹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물.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이 중요하고 한 컵 정도 용량을 복용해라. 물. 네. 중요한 거였어요.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화면 주세요. 자, 이 시간에 식사하면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에는 위험한 식사 시간대가 나왔는데요. 이건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은 밤. 그렇죠. 야식이 위험하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 전에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이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연구팀은요, 뉴트린의 쌍테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성인 10만 3,389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중에 마지막 식사 시간이 1시간 늦어질 때마다 이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8%씩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9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한 사람은요, 그 전에 식사를 한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요 28%나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늦게 먹으면은 살찐다 또는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게 와 뇌혈관 발병하고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연구팀은요, 늦은 시간 식사를 하는 게 혈압, 그리고 혈당,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건데요. 연구를 주도한 이 베르나르 스루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은 사실 저녁에 먹는 것보다 오전에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이제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사가 되는 걸로 그 시간을 먹으면 그 시간에 이제 대사가 잘 되도록 그걸 예측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9시가 넘어서 늦은 시간에 먹게 되면 그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면서 그때 막 대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9시 이후에 고혈압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 식습관 중에 들은 얘기 중에 무서웠던 게 낮에는 사람이 먹는 거고 네.
밤에는 짐승이 먹는 거고 12시 이후, 자정 이후에는 네. 귀신이 먹는 거고. 네? 갑자기 귀신이요? 우리가 일리는 있다. 그죠? 아우. 이 얘기 들으니까 확 깨더라고. 오, 네. 어우, 자, 먹지 이런 거 좀 말아야지. 지켜야 될 것 네. 같고요. 다음 화면 주시죠. 자, 이것 삼키지 말고 뱉어라인데요. 음식이라는 건 사실 삼켜야 우리 몸에서 영양분으로 쓰일 텐데 삼키지 말고 뱉어라. 이건 정말 위험한 얘기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게 건강을 망치는 나쁜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자니 조금 엉뚱할 수 있습니다. 아마 특히 환절기에 이것을 삼키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면요, 꼭 피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삼키는 것은요, 바로 콧물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요? 콧물이요? 네. 아니 콧물 그러면 자기 그냥 원래 그냥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삼키지 그거 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 그거 좀 먹었다고 또 병이 걸린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사실 일반적인 콧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또 여러 또 민간 요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콧물을 조금 먹어주면, 삼켜주면 면역력이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일부러 또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인 콧물은요, 코 점막에서 생성되는 묽은 액체, 점액인데요. 사실 뭐 감기가 걸리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콧물은 나오게 되고 자연스레 우리 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대부분 수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폐렴이 걸리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요, 여기에 공기 속에 있는 먼지나 혹은 세균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 염증 세포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런 가래나 콧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간단 자주 드시지 않고 뭐 가끔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넘기게 되면 이거 자체가 또 질병의 또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삼키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보면 네. 이런 콧물 우리 동네 다 애들 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니 옛날 초등학교 입학식 보세요. 그럼 여기다 손수건 맞아. 달아주잖아요. 이거 닦으라고. 아니 그치 어차피 내 몸에 있던 건데 좀 삼킨다고 그게 맞아.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콘데. 맞아요. 내 콘데 사실 또 콧물 살짝 맛보면 달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요. 그 콧물 속에는 진짜 각종 세균, 바이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삼키다 보면은 기관지가 자극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계속 기침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더욱더 큰 질병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런 콧물이 다들 아시겠지만 감기 초반에는 되게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서 병이 심해지니까 누렇고 끈적끈적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집 안에서 뭐 각종 어떤 민간 요법을 행하면서 버티지 마시고요.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좀 네. 찔리네요. 제가 오늘 콧물 흘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또 이런 거 알려주셨을까요? 자, 생각보다 의외의 식습관. 이거 사실 콧물은 뭐 식습관이라고 말하기도 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나쁜 식습관이 건강을 망친다. 다음 구독 영상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근데 저 그 배추의 검은 점 본 적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떼어내고 먹어야 한다? 뭐 이렇게 빼기 힘들 텐데. 네, 뭐 아니면 칼로 살짝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좀 맞긴 한 건지 뭐 궁금하긴 했어요. 네, 아무래도요, 배추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식재료이다 보니까요, 이 배추의 검은 점을 보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배추에 있는 검은 점은 건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검은 점은요, 가시무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독성이 더 생기거나 영양 성분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검은 점 보면 그래도 좀 고민이 되던데. 검은 점이 왜 생기는 거예요? 예, 이 가시
깨지무늬 증상 같은 경우는 배추 보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추 자체에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라 죄송합니다. 생리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배추를 수확할 때 질소를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깨지무늬는 배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질소 비료와 관련이 있는데요. 질소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즉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린 배춧잎들의 이것들이 누적이 되고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적이 되면서 잎자루 속에 질산태로 질소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흑점으로 나타나서 깨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배추에 검은 점이 발생됐다고 영양적 문제는 없지만 식감은 조금 다소 무를 수 있는 특성은 있습니다. 저는 배추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먹거든요. 그럼 그 검은 점을 피해서 고르면 그 아삭한 배추를 고를 수 있겠네요. 근데 배추 얘기 나오니까 지난 김장 때 먹었던 배추국에다가 그 수육 한 점. 야, 이게 생각이 나네. 그때 그 수육 한 점 탁 먹으면 피곤이 싹 풀리고 그랬는데. 네, 그 김장 때 그 수육, 돼지고기 뭐 찰떡궁합이죠. 너무나 좋은데 실제로 이 조상님들의 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식습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갓 담근 이 김치에 이제 풍부한 영양소뿐 아니라 이 돼지고기 안에 있는 이제 비타민 B1이 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겨울철이잖아요. 지친 몸을 달래주는 좋은 영양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야, 제가 오늘 금요일 밤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특히 근데 삼겹살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먹고 나면 막 기운도 나고 진짜 피로 회복되는 느낌 받거든요. 예.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돼지고기는요, 피로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인 비타민 B1을 공급하는 아주 효율적인 최적의 육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B1의 함량이 어느 정도냐? 소고기보다 약 10배 정도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탄수화물 대사에 사용이 되고요. 신경의 움직임에도 관여하는 영양소라서 피로나 무기력을 좀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는 활성 비타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1에서 1.3mg이고요. 돼지고기 120g 정도. 뭐 1인분보다 조금 작아요. 뭐 요 정도면은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부위가 많은데 비타민이 든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비타민 B1이 많다고 해서 또 삼겹살도 많이 찾아서 드실 것 같은데요. 삼겹살에는 포화 지방도 많고 이래서 오히려 조금 건강에 너무 많이 드시면 해로울 수도 있죠. 그런데 돼지고기에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좀 보게 되면요. 안심이나 뒷다리살 그리고 앞다리살 순으로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들을 보게 되면 지방도 좀 적고 그리고 질 좋은 단백질이 좀 많이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다리살의 칼로리를 보게 되면요. 이 삼겹살의 한 3분의 1 수준이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좋은 단백질은 이 삼겹살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부위를 사실 또 먹는 방식이 또 중요한데요. 이게 굽는 방식보다는 약간 삶아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꼭 이때 배추도 같이 곁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돼지고기와 배추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에 좋다.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요, 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에 있는 그런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장질환이나 그런 심혈관 질환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배추의 아이소사이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배추에 이 김치를 하게 되면 거기 김치 양념 속에 마늘, 생강, 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항산화 성분이 많은 양념이기 때문에 고기의 유해물질을 줄이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쁜 식습관을 개선해줄 레시피를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시면 기대가 돼요. 네, 막 배도 고픈 것 같고.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보은 선생님의 옆에서 수제자처럼 있었던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네. 이거 뭐 집도 하러 가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햄버거 얘기 나왔을 때 햄버거 먹고 뭐 이렇게 속이 쓰리면 췌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햄버거 먹고 너무 배불러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 췌장 기능을 좀 높일 수 있는 재료가 있거든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야.
요겁니다, 요거. 우엉입니다. 아, 우엉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따끈따끈한 우엉차 끓이는 뭐 그런 방법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뭐 우엉 갖고 할 수 있는 거 뭐 우엉차, 우엉조림. 야, 우리가 뻔히 생각하는 그런 것만 하면은 행복한 아침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혀 새롭게 우엉 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겨울은요, 이 뿌리 채소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 추우면 우리 몸은 많은 대사를 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원과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좋은 영양소를 잘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뿌리 채소인데 그 뿌리 채소가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할 우엉은요, 한겨울에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질과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겨울 뿌리 채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엉을 탕에 넣어서 먹는다. 먹는다.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네. 우엉이 또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러는 말이죠. 네네. 특히나 이제 겨울 뿌리 채소들, 뿌리 채소 하면은 모든 영양소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약으로 많이 씁니다. 뿌리 채소의 뭐 대명사 하면 나오는 게 있죠. 우리 고려 인삼. 인삼도 뿌리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우엉도 뿌리니까 혹시 얘도 보익제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우엉은요, 보익제보다도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발산풍열약이라고 그래서 해독제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못 먹어서 병이 생기진 않거든요. 네.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이 해독 위주로 해주는 우엉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엉 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췌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췌장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눌린은 우리 몸속에 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어서 췌장한테 주는 부담이 굉장히 적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엉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뭐죠? 조림 이런 거 하는데 조리려면 역시 뭐가 들어가요? 이 당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우엉 조림 같은 경우는 췌장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엉탕을 준비해 본 거죠. 사실 우엉하면 뭐 우엉차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짭조름하게 졸여서 김밥 안에 넣거나 아니면 우엉 조림 많이들 드시는데 췌장을 생각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우엉탕을 준비하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엉하면 우리가 친숙하게는 이제 조림이나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우엉탕을 끓이는 거는 뭐 좋으나 우엉하면 또 이게 가져야 되는 특유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뭐죠? 이 아삭한 느낌. 요런 것도 잘 유지가 될지 요런 게 좀 관심사인데 한번 이거는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모사원 선생님, 네. 우엉이 왜 우엉이죠? 아니 박사님, 제가 본초학 박사인데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엉? 우리 우엉, 우자가 어떤 우자죠? 소우.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소우자가 들어갑니다. 이 우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요. 소가 이 우엉의 풀이나 이 뿌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계속 찾아 먹다 보니까 소가 좋아하는 풀이다라고 해서 우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사실 아까 이제 뿌리 식품, 뿌리 약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뿌리 약재에는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포닌, 인삼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은 하나의 이제 성분 중에 하나인데, 사포닌이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사포닌 A부터 G까지도 있는데, 우엉에 들어있는 이 사포닌은요, 콜레스테롤 분해 효소가 되게 좋고요. 또 우엉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어갖고요, 우리 장정 효과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유, 두 분이 하니까 더 재밌게 보네요. 만담 콤비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시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일단 우엉은 잘 씻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우엉을 맞아요. 사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흙이 많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 우엉을요, 집에서 수세미를 이용해갖고 빡빡빡빡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빡빡 닦아주셔야 돼요. 아, 그런데 여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또 너무 빡빡 닦는다고 그냥 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벗기면 안 되고요. 이 껍질 속에도 상당히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너무 빡빡 문대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흙은 100% 제거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엉은요,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저 예전에 제가 이보은 선생님이랑 처음 방송할 때
요리할 때 우엉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필 이걸 썰게 됐는데 그냥 깍둑 썰기 하다가 제가 욕 먹었거든요. 혼났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어슬썰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단면도 높고 이렇게 해야 잘 우러나게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엉은 이렇게 조림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슷썰기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전날 저녁에 그냥 마른 표고버섯 저렇게 물에다 담가가지고 좀 우려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사님이 준비해 이거 주셨죠. 제가 어젯밤에 미리 좀 우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려야지 먹기도 편하고 잘 우러나거든요, 지금. 잘 우러났죠? 색깔이 좋네요. 네. 박사님 계속 해주시죠. 자,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이눌린이라는 성분들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엉 같은 경우에는 이눌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엉 역시도 좀 이렇게 물에 담가서 우려서 먹는 것들이 매우 좋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수를 이제 하는데, 육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우렸잖아요. 우렸죠? 이런 거 네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육수 국물, 요렇게 그냥. 버섯은 버리는 건가요? 야, 이거요? 이거 버리면 또 이보은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게 채쳐가지고 먹죠. 요거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른 데로 좀 넣어주셔야죠. 네. 그다음에 뭐 우엉 당연히 자, 넣어주셔야 우엉 될 있죠? 거고. 네. 우엉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음식에서 호박, 자, 야채 호박. 잘 안 먹는데 호박을 항상 애호박을. 그렇죠. 이게 네. 또 호박도 넣어야 단맛도 나고 좋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네. 배추도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였죠? 이 깨점 있었던 배추. 어설퍼. 저희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설퍼. 아유. 시금치도 좀 넣어주시고요. 예. 재료가 좋아서 맛은 있어 보이네요. 재료가 너무 좋네요.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살짝 끓이시고, 요건 이제 간은 이제 간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켜져, 또? 왜 안 켜지지? 일단 재료들이 뭔지를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저렇게 만든다는 건 확실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재료들이 건강해 보이고 좋은 네.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왜 가스가 또 네, 하필 또 가스가 이게 잘 안 나오네. 너무 좋은 거라서 나온다. 이게 땡기는 게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끓여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끓여주시느냐? 일단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시면은 맛있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끓이시고요. 그 다음에 간은 요 간장을 가지고 살짝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간장으로 간하실 때 너무 뜨거울 때 하면 조금 많이 간이 돼요. 그래서 약간 한 스푼 식혀주시고 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은데? 네, 저희가 앞에 지금 우엉탕이랑요, 우엉 밥도 준비 같이 해놨거든요. 네. 같이 한번 맛을 봐보시죠. 이거 일식집에 가면 주는 맞아요. 거예요. 네. 아니 어설퍼서 살짝 기대 안 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성공했어요. 괜찮다. 재료가 정말 좋은 거예요. 재료가 진짜 재료가 살렸네요. 네. 근데 맛있네요. 일단은 맛있는데 우엉 이런 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어요? 아까 이제 우엉에는 이제 섬유질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과민성 대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우엉을 그냥 그 본체를 많이 먹게 되면은 가스 분출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변이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임산부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작은 수축작용이 있어갖고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엉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시원하죠? 감칠맛이. 아니 어떻게 보면 별미인데요. 네. 근데 우엉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데 한번 해볼 만한데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두 분이 하신 거 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소개해 주셔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들 쭉 얘기했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려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동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눈이 길게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눈발이 더 강해지니까요. 폭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많게는 30c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산간에도 15cm 이상, 동해안에는 최대 8c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렸던 눈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텐데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국에서 강한 바람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린 편입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절기 대한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눈비가 올 텐데요. 제주에서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주말인데 네. 대한이잖아요. 전국에 서울 빼고는 눈 소식이 있다고. 네, 눈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